그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얼마 전부터 잘 못 걷습니다. 잘 못 걷고요.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어, 맨날 얘기하던 그 발음들이 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어, 뭐 술 먹었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병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눌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자 경력이 약 23년 걸쳐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지역,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화성이에요. 화성 지역에서 컨설팅이 약 100회 이상 거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랜드프로 토지 부분의 전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회사 막도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화성시 향남에 부동산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 학원의 이름은 토지개발 아카데미고요. 네이버 카페 막강 토지군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토지 개발자들을 120명 정도 육성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책들이 제가 쓴 책들이에요. 2024년도에 MPL 회사와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MPL 회사 주식회사 아리코홀딩스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됐고요. MOU를 맺게 됐으니까 론세일에 있어서 대부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아리코홀딩스의 대부법인으로 이렇게 채권 매입을 연결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다 MPL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오늘이 1강이에요. 정규 강의 1강. 정규 강의 1강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정규 강의 2강부터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보니까 그냥 금매 정도 매입해가지고는 어떻게 빨리 팔 수가 없어요. 금액이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과 앞으로의 시장은 MPL과 경매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된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경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PL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MPL이 어떤 거고 왜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PL은 그 논 퍼포밍 론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채권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채권이라고 하면은 좀 의문스럽게 들으실 수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끄면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을 가리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채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대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팔고 있는 게 은행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채권을 5가지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이렇게 1억을 꿔줬어요. 예를 들어 뭐 개똥이한테 1억을 담보대출 1억을 꿔줬는데 꿔준 이유는 왜 꿔줬습니까? 그렇죠. 대출 이자력이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해준 건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개똥이가 이자를 갚지 않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은행이 문제가 되겠죠. 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정상 채권, 여주의 채권으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은행이. 근데 3개월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채권을 NPL, 규제 채권이라고 분류합니다. 은행은 이 채권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채권이 됐구나. NPL 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NPL 채권이 되면 이제 은행의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ISBL이라고 그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BIS 비율 8% 이상을 맞춰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임원진이 교체가 된다든지, 그리고 외화를 받지 못하든지, 뭐 이렇게 임원진 전체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지점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PL 채권이 생기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게 은행 지점장님 마음대로 뭐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차주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 갑자기 부채권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지점장님들은 부채권이 돼서 얻어맞는 꼴이에요. 얻어맞는 꼴이야. 그냥 엇벗것을 얻어맞는 꼴이야. 얻어맞게 되면은 지점장님들은 이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BIS 비율, 그러니까 은행의 건전성을 8% 이상을 맞춰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8%를 어떻게 맞추냐? 이 공식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은행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8% 이상이 돼야 돼요. 8% 미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은행이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해요. 대출을 하는데 나라에 20억을 꽂았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은 0%예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나라는 돈을 떼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20억을 꽂아도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이 0%. 그러니까 20억 곱하기 0은 0원이에요.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을 20억 꽂았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을 50%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0억 꿔준 거에 대한 0.5%, 50%이기 때문에 0.5%를 곱하시면 10억이 돼요.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이 지금 0원, 10억 합쳐서 10억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기업, 벤처기업에 20억을 꽂았는데 이 자산은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이 100%가, 그러니까 20억 곱하기 1은 20억. 그러니까 자기 자산. 그러니까 위험 가중 자산분의 은행 자본이 BIS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공식에 맞춰서 들어가면 은행 자본은 픽스하겠습니다. 은행 자본을 3억이라고 놔두면 요거 계산한 거 지금 위험 가중 자산이 얼마인가요? 0원, 10억, 20억 이렇게 다 더하시면 3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억 분의 3, 0.1 곱하기 100이니까 10%, 8% 이상을 맞췄는데 이 대출이 위험해지거나 BIS 비율이 8%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임원진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8% 이상이 되면 8%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대출,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을 낮추거나 은행 자본을 늘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만 BIS 비율 8%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자산을 늘리게 되면 은행은 리스크잖아요.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는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이 NPL 채권이 만들어지면 보유하지 않고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해요. 이걸
이걸 NPL 채권이라고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은행이 NPL 채권이 만들어지면 매각하려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은행이 A에게 1억을 꽂았습니다. 1억을 꽂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낼 때는 얘가 1억을 꽂는데 1억을 잘 갚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자를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1억을 꽂은 거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가리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요. 부실채권으로 채권이 연체가 되면 이 채권 원금 상환이 힘들어지겠다 해서 대손 충당금, 은행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마련해 놔야 되는데 채권에 5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상채권, 요주의 채권, 고정채권, 회수의무채권, 추정손실채권으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의 채권은, 그러니까 연체 이력이 1개월 미만이다. 이때는 정상 채권이 들어가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러면 요주의 채권, 3개월 초과하게 되면 고정 채권으로 되는 거고요.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채권을 가리켜 회수 의무 채권, 1년 이상의 연체가 있을 땐 추정 손실, 이렇게 추정 손실 채권으로 5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거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마련해야 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 채권은 1억을 꿔줬을 때 85만 원, 0.85% 얼마 안 돼요. 정상 채권이기 때문에. 요주의 채권도 은행 금고에 마련해 둬야 되는 돈이 700만 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 근데 고정 채권이 됐을 땐 3개월 연체가 됐을 땐 은행에 1억을 꿔줬으면 20%만큼 대손 충당금은 적립해 놔야 된다는 거죠. 은행 금고에 2천만 원을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스 우문 채권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연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꺼진 돈 1억에 50%, 5천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해 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년 이상 연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1억을 꺼줬으면 은행에 1억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떻게 실무에서 응용이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체가 2024년 7월 15일 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2025년 3월이잖아요. 3월. 그러니까 이 개월수 따지면 2024년 7월부터 8, 9, 10, 11, 12, 1, 2, 3. 3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는 채권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채권을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회수 의문 채권으로 분류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이 은행에 쌓아놔야 되는 돈이 얼마? 1억을 꽂았으면 50%만큼 5천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되다 보니까 이 론세일로 채권을 굉장히 많이 50% 이하로 할인폭을 굉장히 많이 해서 론세일로 매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 의문 채권이 되면 한 40% 되는데 만약에 추정 손실 채권으로 1년이 넘어갔다 이러면 할인율이 50%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함과 그리고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이유로 은행에서 NPL 채권, 부실 채권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매각을 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경매 집행으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은행의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대선준당금 적립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NPL 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을 매각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NPL 채권이 생기면 은행은 매각을 하려고 하고 그 채권의 종류 5가지 종류에 따라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 채권이 됐을 땐 기껏해봐야 10% 20% 채권 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회수 회수금은 채권 출정 손실 채권이 됐을 땐 할인율이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NPL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NPL을 아시려면 아무래도 NPL 은행에서는 경매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익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 그 어떤 절차가 경매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 집행을 통해서 이 부동산이 낙찰되면 채권 금액만큼 이렇게 환가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번. 갑자기 7번 나왔어요. 1번. 경매라는 환가 수단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다. 경매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사인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나라가 끼는 거예요. 나라가 끼어서 채권을 얘가 부동산 주인이 채권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 경매라는 절제로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경매라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라는 절차를 통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다. 양도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쌀 한 가마니 주고 천평을 샀습니다. 쌀 한 가마니 주고 천평을 살 수 있죠. 옛날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쌀 한 가마니 주고 천평을 매입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은행으로부터의 경매 집행이 돼서 이게 평당 10만 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경매 집행 실제 거래가는 평당 50만 원인데 10만 원에 매각이 됐으면 엄청 손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엄청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당사자는 쌀 한 가마를 주고 천평을 샀는데 평당 10만 원 주고 매도를 한 꼴이잖아요. 수익이 났습니까? 손실을 봤습니까? 수익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10만 원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확정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양도세 추징당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채무자와 채권자 차주 은행에서 제가 1억을 꿨습니다. 채무자는 접니까? 은행입니까? 채무자는 접니까? 은행입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채무자, 돈 꾼 사람, 채무자. 돈을 갚을 채무.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채무자. 그리고 은행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권자. 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권자입니다. 자, 채무자를, 이 채무자, 기분 나쁘잖아요.
돈과 같다고 해서 아주 빚쟁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라고 부르지 않고 차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차주. 그러니까 돈을 꾼 사람 똑같아요. 이미 똑같아. 자, 채무자, 돈 꼬간 놈, 나잖아. 내가 차주야. 차주 이꼴 채무자야. 개인 차주는 내가 개인이란 얘기야. 돈 꼬간 놈이 개인이란 얘기야. 그리고 돈 꼬간 놈이 개인 사업자란 얘기야. 돈 꼬간 놈이 법인이란 얘기죠. 이래서 개인 차주가 있고 법인 차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경매 변경 신청을 통해 매각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집행이 되다 보면 채권자가 갑자기 경매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변경. 왜 경매 변경이 될까요? 뭔가 변경을 할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안 빨려서 그래요. 그냥 안 빨리니까 이게 기일을 한 달 매각일을 늦추는 겁니다. 늦추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막 인터넷에 대고 이 경매 물건 입찰하세요. 막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광고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광고해 갖고 낙찰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매 변경 신청을 한다. 누가 할 수 있냐? 채권자, 은행,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은행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지위를 그대로 론세일로 매입한 자, 채권자, 론세일로 채권을 매입한 자, 만약에 나라면, 대법인이라면,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매 집행으로 물건이 잘 매각이 안 돼. 그럼 나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변경할 수 있다고. 매각기를 한 달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 변경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용어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매각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최저 매각가, 채권 최고액, 채권 금액, 채권 원금 잔액, 채권 청구액, 권리 행사 금액의 정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MPL 시장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 매각가는 뭡니까? 최초 감정가 30%씩 떨어지는 그 금액을 가리켜 최저 매각가라고 합니다. 자, 최초 감정가 1억이에요. 1억이 안 팔렸어요. 30% 떨어져요. 최저 매각가 7천만 원. 다시 경매 입찰을 했는데 또 입찰자가 없어요. 30% 떨어져. 그럼 3천 20인. 2,100만 원이 떨어지니까 7천만 원에서 2,100만 원. 4,900만 원이 다시 최저 매각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해서 얼마 이상 쓰라고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리켜 최저 매각가라고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내가 은행 가서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어요. 그때 은행이 1억만 등기부에 얘가 나한테 1억 꿨다? 설정하는 건 저당권. 저당권. 근데 1억을 꿨는데 1억을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경매 집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비용까지 다 같이 설정하겠다. 1억 2천을 설정하겠다. 근저당.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예요. 저당과 근저당을 잡을 때, 근저당을 잡을 때 이렇게 실제로 꾼 돈보다 120%, 130%의 채권 금액을 잡는 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한다. 알고 계시면 고맙습니다. 여기서 채권 금액, 채권 원금 잔액.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1억을 꿨습니까? 1억 2천을 꿨습니까? 1억을 꿨죠. 은행에 대해서 1억을 꿨는데 설정을 1억 2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억 2천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1억만 갚으면 1억 2천이 말소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내가 실제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 1억 이걸 가리켜 채권 원금 잔액이라고 합니다. 자, 채권 청구액은 뭐냐? 그러니까 대출 원금 잔액은 1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 빚을 지고 있다가 돈이 갑자기 조금 생겨가지고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갚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갚았어요. 갚으면서 원래 채권 최고액은 8천만 원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은행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고 요건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채권 청구액이에요. 그러니까 1억 중에 2천만 원 정도는 미리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실수로 꾼 돈은 1억입니까? 8천만 원입니까?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대출 완금은 1억이고 채권 청구액은 실수로 2천만 원 갚았으니까 2천만 원 빼야 될 거 아니야. 채권 청구액은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행사 금액은 뭐냐? 이 채권의 권리행사 금액,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1억이에요. 1억 그대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연체가 생겼어요. 연체 이자가 불고 그래서 1천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출 원금 더하기 지연 이자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 1억 1천만 원의 금액을 뭐라고 하냐? 권리행사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대출원금, 내가 꾼 돈, 채권 청구액, 내가 갚은 돈을 빼고 나머지 돈, 그리고 권리행사 금액은 내 원금 더하기 연체이자 요걸 권리행사 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원별로 유차시 최저매가 감가되는 퍼센트가 다르다. 그러니까 30%씩 떨어지는 법원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20%씩 떨어지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부동산의 채권 가격이 얽힌 사람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해야지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구일까지 채권자가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배당 요구 종구일까지 내가 돈 받을까 얼마가 있다라고 신청해야지 돈을 배당을 해준다고. 만약에 배당 요구 종구일이 지나가지고 나 돈 받을 거 있어요 이렇게 신고해봤자 배당 요구 종구일이 지나가지고 신고했잖아. 이렇기 때문에 그 채권은 돈 지급 안 합니다. 배당 안 해요.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좀 빠르게 넘어가서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임의경매에서는 잔금 전까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일 땐 낙찰이 됐더라도 낙찰이 되면 한 달 기간을 정해지고 잔금을 납부하라고 하잖아요. 잔금 납부 전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 낙찰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차순위 신고자라는 게 뭡니까? 차순위 신고자. 자, 경매 법원에 가면은 만약 2억에 낙찰이 되세요. 최저가 1억인 상태에서 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차순위 신고하실 분은 신고하세요. 이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얼마부터가 차순위 신고이니까요? 얼마부터가? 자, 낙찰 금액 2억에서 입찰 보증금 1천만 원을 뺀 금액부터 차순위 신고인. 자, 여기서는 최저 매각가 1억에서 낙찰 금액 2억이니까 2억 빼기 1천만 원. 1억 9천만 원부터 차순위 신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순위 신고인은 입찰 보증금을 회수 못합니다. 회수 못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내가 입찰 보증금 10% 내지 않습니까? 이게 못 가져간다고. 못 가져가. 그리고 차순위 신고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겠죠.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잔금 납부 안 하면 나한테 그대로 승계해서 넘어온단 말이야.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이래서 차순위 신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 감정 일자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데 법원 감정가가 만약에 5억이 됐어요. 법원 감정가가 5억이 돼서 첫 번째 경매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매 집행하는 순간 이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자, 경매 집행이 되고 경매가 열리는 데까지 보통 1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경매 시청이 들어가자마자 부동산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야.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금액 5억은 1년 전, 1년 전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초 감정가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1년 전 시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상품 중에 토지라는 부동산을 입찰할 때는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법인은 발급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농사 짓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농업법인은 괜찮은데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짓겠다 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 토지에 있어서 농지나 이런 걸 낙찰받기 위해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인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법인은 입찰이 되는데 못진 나오니까 일반 법인은 절대 입찰하면 안 된다. 왜? 농지증 발급이 불가하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경락장금 대출 알려드려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경락장금 대출. 경매에서는 대출이 아주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화되어 있어가지고 경매는 일반 시장의 물건보다도 대출 비율이 좀 높아요. 좀 높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정가의 70%를 일반 시장에서 대출해 주지만 최초 감정가가 경매가로 잡혀있단 말이야. 1차 매각가가 최초 감정가 이꼴 1차 매각가야.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의 70%를 대출해 주거나 만약에 유찰되면 감정가보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 비율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대신 가계 자금 대출은 DTI, DSR을 보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일반 개인은 최종에 일반 사업자는 내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로 70, 80%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4번. 최고가 매수인이 된 후 일주일 후 매각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일 날 내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썼어요. 제일 높은 금액을 썼으면 내가 낙찰되는 건 맞아요. 낙찰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네가 매수인이 되는 건 아니야. 매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낙찰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될 자격은 됐단 말이야. 근데 매수인이 되는 기간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뭘 하냐? 토지 같은 경우엔 농지증을 제출해야 돼. 만약에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물건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내에 농지증 이게 지급을 안 하면 이게 적법한 매수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서 입찰 보증금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 신고가 된 후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된다. 매수인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결정되는 시기가 일주일 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도 그러니까 낙찰이 됐어요. 최고가 매수인 되고 매각허가 결정이 됐어요. 일주일이라서 농지증 지급을 했더니
내가 매수인이 돼서 매수인이래. 그러면 바로 그게 입찰보증금이 계약금이 되고요. 한 달 이내에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다음날 바로 잔금을 지급해 버리면 되는 거야. 바로. 근데 돈이 없다. 대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한 달 이내 정해진 날짜 이내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이 픽스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빨리 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이 낙찰로 인해서 이 돈을 받았잖아. 목적이 뭐야? 왜 경매 집행이 된 거야? 채권자가 돈 못 받으니까 돈 받아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잔금 지급으로 돈을 다 받으면 법원이 다 돈을 받으면 배당 요구 종구일까지 채권 신청을 한 그 채권자들한테 순위별로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줘요. 이게 한 달 후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된다. 전체적인 거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잔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은 몰수되고 몰수된 보증금은 낙찰 대금과 합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채권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잔금 지급 기일이야. 근데 내가 다 알아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어. 안 받고 싶단 말이야. 그럼 1,000만 원 입찰 보증금을 뜯기고 계약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안 했어요. 이렇게 내버리면 법원에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이 쌓이거지 않습니까? 이 쌓인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은 누구 줍니까? 땅 주인 줍니까? 누구 줍니까? 채권자를 줍니다. 채권자. 은행을 준다는 얘기예요. 은행. 은행이 꼴 론세일로 나 매입하면 나잖아. 대부업자. 나 준다고 나. 이것 때문에 방어 입찰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2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 은행은 경매 집행을 했어요. 근데 경매 계속 안 팔려가지고 5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어. 이때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취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은행이 가진 채권을 론세일로 매입한 채권자 나 대부법인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강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1강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변경이 되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대부법인한테 채권을 매각했어요. 그 채권자 변경이 됐죠. 자, 채무자가 은행에서 독촉장이 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무슨 은행에서 돈을 걷지 무슨 대부회사에서 돈 달라고 자꾸 독촉이 날아오는 겁니다. 열받죠? 채무자 열받아. 야, 너 뭔데? 나 은행에서 쏟고 하는데 왜 너한테 쏟아 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채권자 변경이 되면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매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제 NPL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제 2개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L 채권을 이용한 아파트 실투자 매입하는 거예요. 실제 매입. 자, 자, NPL을 이용하면 경매 낙찰률이 99.9%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정규 강의가 시작이 될 거니까 론세일 여러 가지 매각 방법을 들으셔야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45평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자, 최초 감정가 6억이에요. 6억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최저 매각가 계속 안 팔리더니 2회 유찰이 됐습니다. 2번 안 팔렸어요. 그러면 최저 매각가 2억 9,4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채권 원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채권 원금이 4억이에요. 그리고 채권 권리 행사 금액, 여기서는 권리 행사 금액이 채권 채권액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권리 행사 금액이 4억 8천. 그러니까 4억 8천을 채권자가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권 원금은 4억짜리인데 내가 론세일로 할인해서 3억 5천에 매입했다. 그러면 채권의 권리 행사 금액이 4억 8천이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에 이 채권을 매입하면서 경매 입찰은 4억 8천만 원의 입찰을 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매법정에서 최저가 2억 9,400인데 끼게봤자 3억 5천이 넘게 낙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또라이가 입찰 금액을 4억 8천을 쓰단 말이야. 너 미친 또라이 아니야. 그래 미친 또라이 아니야.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의 권리 행사 금액이 4억 8천이니까 4억 8천 어차피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채권자 누구야? 채권자 나잖아. 은행에서 런셀로 매입한 나잖아. 채권자가 나니까 4억 8천 채권 권리 행사 금액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원 채권을 매입했지만 채권 권리 행사 금액이 4억 8천원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2억 9,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금액을 4억 8천만 원 쓴다. 법원의 경매장 분위기가 술렁술렁일 겁니다. 저 미친 저 조장가 봐. 뭐 아직도 못하나 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NPL 채권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채권의 권리 행사 금액까지 입찰가를 써갖고 만약에 최저가가 2억 9,400만 원인데 4억 8천 원 쓰면 이건 99.9% 낙찰입니다. 낙찰이에요. 자, 최저가가 3억도 안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4억 8천 이상으로 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채권은 내가 직접 매입하지 않았으면은 절대 4억 8천 이상으로 입찰 금액을 쓸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낙찰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영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입찰 금액을 4억 8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머나 깜짝이야 48억으로 쓴 거야. 이 미친 또아이가. 뭐 그럴 수 있죠. 사업 발전을 써야 되는데 48억에 썼다. 이런 마태이가 애들 말고 이런 애들 없으면 거의 99.9%로 NPL 채권을 이용해서 경매 낙찰 확률이 9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PL을 이용한 상가 투자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상가예요. 예를 듭니다. 1층 상가 12평짜리 전용면적 12평짜리 상가가 NPL로 나옵니다. NPL. 이 경매가 열렸어요. 최초 감정가는 분양가 4억짜리예요. 4억짜리야. 근데 안 팔리더니 상가가 계속 안 팔리더니 2번 유찰이 됐어요. 2번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1억 9,600만 원까지 최저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봤어요. 한번 보니까 채권 원금이 2억 5천만 원, 채권 권리 행사 금액이 3억입니다. 요걸 이제 최저가가 2억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자하고 협상을 했죠. 좋아, 2억 1천만 원에 살게 하고 채권을 2억 1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자, 그렇지만 채권 권리 행사 금액은 얼마라고 했죠? 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매 입찰은 3억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상가도 대출 비율이 90% 이상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82%만 대출을 받겠다. 감정가보다 2번 주차해도 엄청 반토막 싼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라도 대출 금액이 80%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매입 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입찰은 3억이었지만 예상 대출 80%로 2억 4천만 원을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2억 5천만 원짜리 채권 권리행사 금액 3억짜리 채권을 난 얼마에 사서 2억 1천만 원 주고 샀는데 경매 집행으로 인해서 2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돈은 2억 1천만 원인데 받은 돈은 2억 4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남아요. 내 에쿼티 금액 2억 1천만 원을 회수하고도 대출 비용으로 3천만 원이 남어. 3천만 원이 남죠. 여기서 입찰 금액 3억에 대한 등기비가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5, 3, 15, 1,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비 제외하고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빼고 1,500만 원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1등 상가 12평짜리를 NPL 채권을 이용해서 경매 입찰하게 되면 경매 대출을 받아서 1,500만 원이 남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야 돼. 이해 안 되면 계속 봐. 그냥 계속 봐. 1,5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상가, 공실인 상가를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임대 낼 수 있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12평짜리 전용면적 상가가 임대가 나갔습니다. 얼마에 나갔어? 이전에 200만 원의 월세가 나갔어요. 그러면 1,500만 원 남았죠. 여기에 보증금 2천만 원 받았지. 그리고 매달 월세 200만 원 받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500만 원이 생겼고 다달이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내 에쿼티 금액 빵원이야. 내 돈 투자된 건 빵원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NPL입니다. 이게 이런 NPL 투자 시장을 그러면 남들 다 돈 벌겠네? 다 못 벌어요. 왠 줄 아세요? 몰라요. 몰라. 경매하시는 분들조차도 NPL 시장이 이렇다는 걸 몰라. 이렇게 95%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NPL 투자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아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부터 2강, 3강, 4강, 5강은 이제 아주 실무적인 강의로 해서 정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강의 비용은 5주 강의죠. 1강, 은 무료고 2강, 3강, 4강, 5강에서 99,000원에 매주 60분씩 아주 NPL 투자를 알려주지 않은 NPL 분야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알려드리다니까 바로 정규 강의 시청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L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론세일, 사후정산, 채무인수, 입찰 대리, 토지개발 NPL 그리고 배당 투자와 유입 투자일 때 사업계획에서 작성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NPL 물건을 찾는 방법 등에 대해서 디테일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정규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정규 강의 시청하셔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